다스는 누구의 것이냐? 지난 10년 이상 계속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도 오늘 열리는데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거물들의 재판이 줄줄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선고 공판이 생중계로 이 방송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을 못하겠다, 출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예. 그 이유로 든 것이 어떤 것들이죠? 일단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예. 재판 판결 선고가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1심 때를 비춰보면 1시간 40분 걸렸거든요. 네. 이번에도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역시도 뭐 1시간이 넘어서서 2시간 가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판사가 판결할 때 서서 자리에서 그 낭독을 들어야 합니다. 예. 근데 그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수감되는 그런 모습이 뭐 국격을 해친다.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또 이렇게 찬반으로 나눠서 국민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우려가 나왔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좀 타당치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본인은 법원의 재판, 검찰의 수사를 충실하게 받았었다라고 좀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재판 과정이 생중계가 되더라도 법원의 판사, 판결문 낭독하고 있는 부장 판사 외에 이 전 대통령 모습은 비춰지지 않기로 했거든요. 단지 입장하고 퇴장하는 모습만을 네네. 이 화면에 잡히는 그런 정도였는데 굳이 법원의 재판마저도 거부를 하느냐는 좀 회의는 듭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일단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제 생중계를 결정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어떤가요? 피고인이 나오지 않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일반적인 그런 피고인 입장에서는 감히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재판장이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재판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뭐 피고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 절차를 밟는다. 예. 다시 말해서 교도관들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강제로 이제 끌어내는 그런 인신을 다루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또 여성이었습니다. 예. 거기에다 전직 국가원수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전례를 또 본인에게 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더 형이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재판장이 이 사법적인 일반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전직 대통령 국가 지도자였다면 우리나라의 최소한 사법 절차는 존중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동안에 뭐 거의 뭐 재판을 거부하거나 또는 마지막 이런 자리까지도 사실은 좀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안 나온다는 거 예. 국민들 보실 때는 뭔가 미흡하다 예. 또 그런 마음 드실 것 같습니다.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정에 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장면을 봐야 되는 국민들로서도 안타깝고 좀 여러 가지 씁쓸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려 16가지나 됩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였던 질문이죠. 다스가 누구 것이냐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봤었을 경우에 다스의 자금 349억 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다스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도 30억 원이 넘게 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다스의 자금은 100억 원 가량을 빼서 당시 이제 과거에 BBK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소송 비용을 내지 않고 삼성으로 하여금 대납을 하도록 했다. 이 부분이 뇌물로 예. 보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해서 대통령의 인사권 같은 걸 남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뇌물을 또 받았다. 네.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만 또 36억 원 가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대통령 기록물을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무단으로 유출을 했다. 이런 혐의들을 주로 받고 있는 예,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3가지를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쟁점적인 부분이고 40년지기 또 김백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냐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메모를 삼키려 했다는 이팔성의 비망록이 또 과연 어떤 정도의 그 증거로 작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139쪽에 이르는 그 뭐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장문에 정말 130 거의 140쪽에 이를 예, 정도로 거의 최강권입니다. 이 분량 속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이런 얘기가 돌게 되면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뭐 직원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었다. 특히 이 과거부터 내려왔던 이미지들. 네. 왜냐하면 이번 BBK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2007년 7월 검찰 이제 첫 조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물려 11년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 예. 그것이 이제 직접 증거도 있고 정황 증거도 있고요, 간접 증거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핵심적으로 나왔던 영포 빌딩이라든가 청계재단 건물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자료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모두가 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께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금고와 돈을 만졌던 김백준 총무비서관, 이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강한 입장으로 이렇게 긴 장문의 의견서를 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역시 직접적인 증거들, 과연 핵심적인 그 증거들을 인정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흐름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BBK 신원은 허물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좀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이 전 대통령은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일 뿐이다라고 그 다스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대통령이 운영하는 회사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 다스 사장이거든요. 다스 운영주인 사장이 그럼 이미지만으로 이 회사가 사실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 본인과 함께 오랫동안 뭐 경제 활동을 해왔다가 나중에 청와대 총무기획관까지 같이 있었던 김백준 기획관이 증거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다스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뭐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이 그냥 이미지 하나만을 믿고 덜컥 68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의견서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16가지 혐의 가운데 뭐 짚어봤습니다만은 7가지가 이 다스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만큼 이제 이 실소유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 혐의에 대한 형량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의 것들이 그러니까 7가지가 개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다스 때문에 벌어진 액수들이 가장 크다라는 그렇죠. 거죠. 횡령만 해도 300억 원이 넘는다는 예, 예. 것이고 뇌물만 해도 68억 원 가량이 뇌물로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을 했다라든가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대통령 직에 있으면서 인사권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부분인데 네. 그 부분도 죄질이 좋다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자면 이 큰 부피가 7가지지만 사실 한 70-80% 이상의 무게감은 그쪽에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우리나라에 있던 형벌을 내릴 때 잡는 기준이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보조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다스가 누구 것이냐가 그냥 관건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다스가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년 전인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부터 다스와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주요 발언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정치 검찰 자기 할 일을 해야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어설프게 끼어들면 국민으로부터 큰 저항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뭐 어떠한 이유들 불문하고 이러한 일에 주가 조작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은 대통령이 될 수 없겠죠. 검찰이 조사를 해보면 저를 부를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마 저는 대한민국 법의 양심이랄까 검찰의 양심을 저는 믿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믿고.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치 검찰이다. 그리고 다스가 누구의 것인지 왜 나한테 묻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줄곧 다스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시피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실상 유일하게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 예. 물론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단도 같은 주장을 하지만요. 모든 측근들 당시 관련돼서 다스와 관련됐거나 또는 국정운영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등을 돌렸고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적인 것은 역시 아무래도 김백준 총무비서관이죠. 사실은 현대그룹에 근무할 때부터 김백준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돈줄과 또 금고 또 창고를 다 뭐 거기에 있는 집기 하나 숟가락 몇 개까지인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그 인물이 사실상 모든 증거 자료를 다 내놓았고요. 뭐 청계재단의 이명모 국장이라든가 또 관련되는 모든 다수의 기업에 관련됐던 사람들 또는 국정 운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했던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얘기는 저렇게 내놓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결국은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벗어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거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정두원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는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격상 절대 그러진 않을 거다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한 그 인터뷰를 제가 뭐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의 이 판단들은 결국은 아무도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해 주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은 뭐 이런 장면에서 지지자들이 시위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아무도 지지를 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허물어진 11년의 그 역사가 오늘 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오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다스 실소유자가 만약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판결이 나온다면 사실 이 다스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검찰 수사도 있었고 특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수사에서 과연 뭘 했느냐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예. 보여요. 사실 이제 이 사건과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BBK 김경준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구속 수감돼서 본인은 이제 형기를 만기로 마치고 미국에 있다가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성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검찰이 당시 이걸 제대로 보질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특검이 출범을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상 그때 당시로서는 어찌 보면 이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너무나 명확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결국 그 얘기는 검찰이 혹시 권력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검찰도 이런 얘기도 반론은 가능할 겁니다. 변명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수사를 하고 싶어도 상황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뭐 다스 관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또 말을 다르게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것들이 없었다는 부분, 또 과거에 지금 이 수사가 시작을 했었을 때 과연 그때 당시 수사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 했었을 때 의외에 어떻게 보면 열세가 됐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던 부분, 예. 그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이어졌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예.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그때 좀 소홀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긴 해야 할 겁니다. 예. 지금 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좀 이번 재판에서도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슷하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 특수활동비나 역시 국가안보라든가 다양한 그런 국정 현안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최순실 씨라는 그런 비선 인물에 의해서 국정의 이익을 최순실 씨라는 개인에게 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사실은 뭔가를 취하거나 그러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는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측면들, 뭐 삼성에서 받았던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돌아갔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기준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 뇌물이라든가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그래도 이제 그쪽에는 좀 희망을 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고 손실은 될지언정 대가성이 있지는 않지 않느냐. 국정원장하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은 바로 이제 대통령이 직속 기관인데 네. 무슨 거기에 대가성이 있겠느냐는 논리를 펼 것이고 법원이 받아들여진다라면 이제 다른 것보다도 뇌물 전체 액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뇌물 전체 액수가 지금 7억 원인데 전체 액수가 지금 100억을 넘어서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여기서 좀 7억 원 가량이라도 좀 뭐 덜어내고 또 이팔성 전 우리은행 금융회장이 준 부분도 상당 부분 액수에 있어서는 초기에 특히 제공했던 부분은 그때는 어떤 대가 없이 그냥 사업가가 이 정치 자금으로서 도와준 것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도 또 액수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한 100억이 좀 못 되는 액수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양형 기준에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아마 변론 과정에서도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이제 일단 형량을 좀 최소한 줄여야 네.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논리를 편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거의 다스와 관련된 것이 뭐 이번 그 재판의 70~80%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퇴임 후에 청와대 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도 사실 뭐 무시하실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가 기록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본인이 사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했던 대통령 기록물인데 불구하고 그걸 공화마을로 가져갔을 때 가져갔다고 해서 그걸 이제 문제 삼았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원본을 아예 지하창고로 가져갔던 거예요. 지금 이제 실수로 가져갔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네네.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대통령 기록물은 사실 분류 과정을 거치죠. 많은 대통령 기록물 중에서 어떤 것은 공개할 것이고 어떤 것은 비공개할 것이고 어떤 것은 30년 동안 이 지나야 공개할 수 있다는 그 분류 작업을 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서 갑작스럽게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그 바람에 문서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난해 한참 동안 8월, 9월 이때쯤 나왔을 게 청와대에서 막 캐비넷에서 문서들이 그렇죠. 쏟아졌던 일도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문서라고 하는 게 청와대에서 생산량이 많고 또 그걸 실제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옮기는 게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수로 가져갔다라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혐의를 짚어봤었는데 이런 16가지 혐의가 있다 보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 재판부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곧 결정이 될 텐데요. 그렇죠. 법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 여러 진술들을 받아들일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너무나 액수도 크고 범죄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사실 방대합니다. 예. 벌써 횡령 액수만 해도 349억 원입니다. 그리고 뇌물의 경우도 지금 110억 원인데요. 예. 뭐 여기서 줄이고 5억, 10억 뭐 줄이더라도 거의 뭐 100억 가까운 액수거든요. 뇌물은 1억 원만 넘게 받더라도 이것은 중형으로 구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량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2자리 이상의 그런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검찰이 구형한 20년이라는 형량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아무래도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요. 예. 그만큼 액수가 크고 그동안 또 오랜 세월 동안 그 해온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재판부에서 이런 참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모든 부분에서 다 부인하고 있고 모든 증거도 그렇고요. 또 재판 과정도 거의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참작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형량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검찰 구형과 가까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양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시니까 네.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예상을 해보세요? 뭐 주변의 변호사들도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중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도 결국은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물 액수에서 조금 경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뭐 12, 13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까지가 가장 낙관적인 기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15년, 18년 정도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 교수님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보여준 부분이 처음에 기록을 다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증인신문도 없이 그냥 그 수사 과정에서 또 일부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들을 들어서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정도 외에는 다툰 게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 뭔가 이
검찰에 구형해서 깎을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뒤에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엔 또 다른 재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 내려지게 됩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네, 두 정치적인 그런 인물들이 지원했던 특히 보수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김기춘 실장의 경우는 21개 단체에 대해서 23억 원. 이라는 액수를 지원하게 했고요. 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31개 단체에 대해서 35억 원이라는 액수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특활비를 받았던 내용까지 이제 첨부가 돼 있는데요. 예. 일단은 사실은 쥐기는 아무래도 비서실장이고 큰 흐름을 조정했던 김기춘 실장이 사실은 더 역할을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실제 지원 단체와 액수 측면에서는 또 조윤선 전 장관이 더 높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불법적으로 보수 단체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히 신중하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엄정하게 아마 판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징역 4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은 6년을 구형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블랙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 됐다가 석방이 된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다시 구속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다만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뭐 무죄라든가 집행유예가 된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대법원에서 이제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이 굉장히 법리가 까다롭고 이거를 적용할지 말지에 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어떤 대결이 많은 논쟁이 많은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그 때문에 대법원 구속 기간이 다 만료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나와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 정도 이제 바깥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재판으로 오늘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법정 구속이 되면 또 구속이 되게 돼서 그렇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이 사건도 1, 2심을 거치고 대법원에 가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뭐 병합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긴 어떤 법정 투쟁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법정 구속 가능성이 좀 있는 게 특히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활동비에 뇌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로서는 가장 이제 법원에서 좋지 않게 보는 어떤 범죄이기도 하고 또 액수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관여한 부분도 많고 또 직접적으로 이 사건은 그 어떤 경실련 등으로 하여금 돈을 내게끔 만들어졌다, 직권을 하면서 강요했다는 건데 그 이후에 관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거나 직접적인 관여가 좀 많았었던 것으로 보여서 예. 김기춘 전 실장보다도 조 전 장관이 조금 더 형이 뭐 구형도 높았습니다만 네네. 무겁게 나올 가능성, 법정 구속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법정 구속까지 갈지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요한 재판 세 가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재판을 저희가 짚어볼 텐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도 이제 오늘 열리거든요. 면세점 재승인을 대가로 최순실 씨의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이 아닌 사회공헌 차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70억의 성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쟁점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거죠. 네네. 아무래도 롯데그룹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는 백화점과 이런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면세점에 대해서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래도 역시 이것은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역시 롯데그룹에서는 정말 요즘 긴박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 상황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 나서서 구명운동을 펼칠 정도로 아주 치열한 그런 상황이고 또 그룹이 사실은 위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사회공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쉽게 좀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다른 혐의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짜 급여를 일가에 대해서 뭐 줬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될 텐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신동빈 회장이 쉽게 혐의를 좀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부회장이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강요를 받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네. 이런 주장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그런 좀 똑같은 예, 그런 걸 기대하지 않을까. 그럴 이런 수 생각이 있을 것 드는데요. 같아요.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게 뭐 평등하다기보다는 네. 어떤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예. 또 뇌물죄라고 하는 게 강요에 의한 경우에도 뇌물죄가 되기는 되거든요. 마지못해 예. 줬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어쨌든 피해자인 것도 맞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년 6개월이면 3년 이하면은 사실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뭐 본인도 예상 못한 상태에서 법정 구속이 됐었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법원에 탄원을 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조에서 탄원서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는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롯데그룹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부분들이 잘못이기도 하지만 롯데그룹이 또 그렇게 공개가 안 된 주식회사 단위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있던 부분들이 원래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감안을 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런 굵직한 재판들이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열립니다. 저희 YTN에서도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되겠네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은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